무릎이 붓는다고 정형외과만 찾으셨나요? 혹시 계단 오를 때 무릎보다 숨이 먼저 차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릎 때문에 병원을 전전했지만 알고 보니 심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놓쳐서 심장까지 위험해질 뻔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3세 최상호 씨는 어느 날 아침 바지를 갈아입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주변이 유난히 뻐근하고 마치 누군가 꽉 조이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세히 보니 무릎 주변이 평소보다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상호 씨는 예전처럼 탁구를 치거나 등산을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무릎 주변이 탱탱하게 부어 있었고 종아리까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불편했는데 상호 씨는 이것을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라고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호 씨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붓는 것은 관절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신장, 혈관 순환 문제로 인해 다리가 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상호 씨의 무릎은 바로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상호 씨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회사 다닐 때 입던 정장 바지를 꺼냈습니다. 퇴직 후 처음 꺼내보는 바지였는데 입어보니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 쪽이 낑겨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몸무게는 퇴직 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닌데 바지만 안 맞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호 씨는 집 근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인데 이번에는 2층 중간쯤에서 숨이 차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무릎이 터질 것처럼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참 동안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 부분에 양말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고 평소에 편하게 신던 슬리퍼가 꽉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등을 만져보니 평소보다 딱딱하고 팽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상호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바지가 안 맞거나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종과 비만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원인도 전혀 다릅니다. 결국 상호 씨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큰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무릎 주변 인대나 근육이 약간 염자된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는 소염제와 진통제를 처방했고 관절 주사를 한 대 맞았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온찜질도 받았고 전기치료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니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고 상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병원에 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니 좋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붓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저녁만 되면 무릎과 종아리가 탱탱하게 부어 있었고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걷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도 왜 낫지 않는 걸까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숨이 차거나 밤에 누우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상호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이 들어서 원래 힘든 거 아닌가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사실 관절 자체의 문제와 혈액순환이나 심장 기능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엑스레이로 뼈와 관절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심장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혈액이 다리에서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는 엑스레이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 주사나 소염제로 통증은 줄일 수 있어도 심장에서 시작된 부종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호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의사 말대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왜 내 몸은 말을 안 듣는 걸까? 점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호 씨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황급히 창문을 열고 한참 동안 서서 숨을 고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낮에는 평지를 걷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이나 약간의 오르막만 나와도 숨이 유난히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몇 층쯤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베개 하나로 잘 잤는데 이제는 베개를 2개 겹쳐야 조금 편했습니다. 누우면 왠지 가슴이 눌리는 것 같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높이 베거나 심할 때는 소파에 반쯤 기대 앉아서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릎보다 숨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병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상호 씨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숨차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상호 씨가 경험하고 있던 증상들은 신부전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였습니다. 계단이나 오르막에서 숨이 차는 것,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이 곤란한 것, 베개를 여러 개 베고 자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심장이 보내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폐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폐가 붓게 되고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폐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들은 베개를 높이 베거나 앉아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무릎이 붓고 숨이 차고 밤에 기침이 나오는 것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신호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호 씨는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였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을 나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50m도 채 안 가서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릎이 터질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걷고 있었는데도 숨이 가빠서 중간에 2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겨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숨을 고르는데 지나가던 동년배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리가 많이 부으셨네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상호 씨는 자기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훨씬 부어 있었고 바지가 종아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발등과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누른 것처럼 움푹 들어간 자리가 한참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함유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그 자국이 오래 남는 부종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관절 붓기가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강하게 병원을 권유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무릎 문제가 아니에요. 큰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아야 해요. 이번에는 상호 씨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상호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숨이 차고 일어나 앉으면 다리가 무거워서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상호 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증상을 설명하니 간호사는 즉시 내과와 심장내과로 안내했습니다. 정형외과가 아닌 심장내과라는 말에 상호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혈액을 뽑아서 심장 관련 수치들을 확인했고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고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다리 초음파 검사도 받았는데 혈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드디어 심장내과 의사와 상담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무릎이 먼저 불편하셔서 무릎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다리와 무릎이 붓는 것은 심장에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상호 씨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심장이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릎 때문에 고생한 줄 알았는데 심장이 문제였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를 보시면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기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초기 심부전의 소견입니다. 심부전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상호 씨는 심장이 멈춘다는 뜻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지만 의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심부전이라고 해서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온몸에 피를 충분히 보내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장이 피를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니까 정맥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액이 고이기 쉬워요. 그래서 다리가 붓고 무릎 주변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의사는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펌프라면
그 펌프가 약해지면 피가 정맥에 고이고 그 압력 때문에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조직에 고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더 힘드셨던 것도 모두 심부전의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폐에도 혈액이 고이게 되고 그러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누우면 중력 때문에 폐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몰려서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상호 씨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 붓기, 숨참, 밤에 누웠을 때의 불편함, 베개를 높이 베야 했던 것,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상호 씨는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입원으로 추가 검사를 받고 약물 용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심장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사업 걱정, 가족 걱정, 돈 걱정만 하면서 살았지. 내 심장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구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짜게 먹던 식습관, 밤마다 라면과 안주를 먹으며 술을 마시던 시절, 운동을 완전히 끊어버린 퇴직 후의 생활, 담배를 피우던 긴 세월들, 모든 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의사는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심장내과 의사와 심장재활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상호 씨에게 구체적인 관리 플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영양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평균 염분 섭취량이 10g 이상이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이셔야 하는 거예요. 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평생 짜게 먹고 살았는데요. 영양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찌개나 국의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젓갈, 장아찌, 김치는 소량만 드시고 라면은 가능하면 피하시되 드시더라도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외식도 줄이셔야 하는데 외식 음식은 대부분 염분이 높거든요. 상호 씨는 자신의 식습관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짠 김치찌개, 점심에는 식당밥, 저녁에는 안주와 함께 술 한 잔, 그리고 야식으로 라면. 이 모든 것이 염분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서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소금을 줄이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지고 부종이 줄어들고 심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지침은 수분 관리였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마구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시고 만약 하루에 1kg 이상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그것은 부종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자가 체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발목과 발등을 살짝 눌러보세요. 함유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지, 신발이 꽉 끼는지 체크하세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부종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30분에서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쉴 때는 다리를 의자나 쿠션 위에 올려두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면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걸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날 오후 상호 씨는 병원 식단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싱거웠지만 천천히 씹으면서 먹다 보니 식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소금 맛만 먹고 살았구나. 진짜 음식의 맛을 잊고 살았어. 퇴원 후 일주일 뒤 상호 씨는 병원 심장재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운동 처방사를 만났고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받았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평지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으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속도면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좋아요. 상호 씨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겨우 10분이요? 그것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운동 처방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심장을 단련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심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목표예요. 무리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기 자세도 배웠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려면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작은 보폭으로 자주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무릎을 너무 꺾지 말고 자연스럽게 펴주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펌프 운동이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운동이에요. 10회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의자 뒤를 잡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하체 순환을 돕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 걷기도 숨이 차고 종아리 운동 10회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걷기가 점점 수월해지고 숨이 덜 찼습니다. 2주 후에는 15분으로 늘렸고 3주 후에는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걷고 나면 오히려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적당히 걸으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운동 처방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다리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걸으면 오히려 부종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전혀 안 움직이면 다리에 혈액이 고여서 더 붓게 되는 거예요. 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늙었으니까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늙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상호 씨는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발목을 눌러보고 염분을 줄인 식단을 먹고 하루 20분씩 걷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예전처럼 슬리퍼가 꽉 끼지 않았습니다. 양말 자국도 덜 남았고 무릎 주변의 타이트한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주가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 2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슴도 덜 답답하고 다리도 가벼웠습니다. 12주가 지나고 정기 외래를 찾았을 때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었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부종 소견도 개선되었어요. 심장 초음파 수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버스 안 정류장도 제대로 걷지 못했던 자신이 지금은 계단을 오르고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 들어도 내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포기하지 않고 잘했어. 아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 거죠.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하지만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부전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며 동거하는 병입니다. 지금 좋아졌다고 해서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식단 관리, 운동, 약물 복용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내 새로운 삶이에요.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상호 씨는 오랜만에 동년배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퉁퉁 붓고 아파서 정형외과 다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아. 나이가 들면 다 이런가 봐. 상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무릎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심장이 문제였거든. 혹시 자네도 계단 오를 때 숨이 많이 차거나 저녁이 되면 양쪽 다리가 다 붓지는 않아? 친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즘 그런 증상이 있어. 그럼 정형외과만 다니지 말고 심장내과도 한번 가봐. 나는 무릎이 보내준 신호 덕분에 심장까지 살릴 수 있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친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다음 주에 병원 가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니었다면 심장 문제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무릎이 붓고 아팠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못하고 계속 나이 탓으로만 돌렸다면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 않았고 다리도 가벼웠습니다. 손주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릎이 알려준 심장 이야기. 내 몸을 탓하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줄걸.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릎에서 시작해서 심장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 상호 씨는 무릎 붓기를 관절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고 무릎이 불편하면 당연히 정형외과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무릎 붓기가 관절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셀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테니 본인의 상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후나 저녁이 되면 양쪽 발목과 발등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까? 한쪽만 붓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붓는다면 관절보다는 순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이나 오르막에서 유난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합니까? 이것은 심장이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누우면 숨이 더 차서 베개를 2개 이상 베고 자야 편합니까? 이것을 의학 용어로 기자호흡이라고 하는데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넷째, 최근 일주일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1kg에서 2kg 이상 갑자기 늘었습니까? 이것은 몸에 수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예전보다 소변량이 줄고 아침보다 저녁에 다리와 무릎이 탱탱합니까? 신장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형외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붓기 자체는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졌습니까? 이것은 관절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에서 2개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정형외과만 찾지 마시고 심장내과나 내과에서 심장과 신장, 혈관 쪽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릎이 시끄러워지면 그것은 심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 운동 지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가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